4월 9일 딜렉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태훈 수석연구원 모시고 AI 일상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방송 처음이신데 네. 이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굉장히 이름 긴데 이 진흥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네, 1987년에 한국전산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ICT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이고요. 사실 사람들이 너네 기관에서 무슨 업무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저도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합니다. 디지털 AI를 포함해서 디지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또 디지털 사업도 기획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촉진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역기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기능을 해소하는 사업이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디지털 포용 사업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좋은 디지털 공공 모델이 있다면은 이것들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AI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이나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나 디지털 배움터 사업, 공공 데이터 개방 사업, 이런 사업들을 대표 사업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코로나 위기 시대에 민간 협력해서 마스크앱 만들고 또 백신 예약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데도 사실 일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제가 기자 시절에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신인 정보사회진흥원 시절에 제가 출입도 하고 해서 좀 알긴 하는데요. 네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업도 하면서 정부의 IT 전략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연구해서 이제 제안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석님은 거기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제가 딜렉 섭외 받고서 걱정 많이 했는데요. 저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AI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AI 정책 연구를 하면서 디지털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저는 서비스 관점에서 이 서비스를 기획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업무의 자유도는 좀 높은 편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사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AI가 워낙 요즘 이렇게 핫해서 이제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다 보니까 김 박사님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AI 관련된 정책이나 전략이나 이런 쪽에는 잘 하신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I 일상화라는 용어가 작년부터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게 관심을 끌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작년 1월쯤부터 정부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작년 1월에 AI 일상화 전략이 이제 수립이 돼서 발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 9월에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올해는 좀 더 구체화된 범부처 추진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작년 1월에 AI 일상화 전략이 수립됐다는 거는 그 이전도, 그러니까 재작년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 서비스가 출시됐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사실은 AI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던 것이고요. AI 일상화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AI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2023년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본다면 이걸 해석하면은 AI가 일상에 없었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이제 촉발된 계기가 된 게 다름 아닌 챗GPT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생성형 AI 이제 경쟁이 촉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AI 일상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16년 이전에는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크라우슈 쇼밥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했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중요하지. 4차 산업혁명 중요하지.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올라갔는데 제대로 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인공지능 서비스는 특정 분야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고비용 솔루션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2년 이제 11월에 예. 챗GPT 서비스가 나오면서 일반인들도 이제 누구나 쉽게 무료로 예. 이런 AI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이런 AI가 우리 일상 곳곳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좀 신기하긴 신기했어요. 네. 그 챗GPT 나와서 저도 나오자마자 접속해가지고 네네. 검색해보고 하면서 그때 가장 이제 플랫폼 중에 빠르게 가입자들 확보한 사례로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럼 AI 일상화가 되면은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AI 일상화가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미래에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미 AI 일상화가 이제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일부 상용화된 서비스도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치매 예방 돌봄 로봇에 이제 생성형 AI 기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좀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그럴 때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 생성형 AI는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어서 민원 업무했을 때 되게 위험하다. 내부 업무는 괜찮은데 예. 민원 업무에 직접 쓸 경우에 민원 대응하다가 사실은 하루 다 보낼 수 있다.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민원 업무의 특성이 만약에 대화가 주가 되는 업무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저희 원에서 치매 예방 돌봄 로봇 보급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 대상으로. 근데 성과는 좋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질문하시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은 예. 강남에서 광화문 가는 버스 노선 알려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요. 예. 예. 밥 먹었어? 잘 지냈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돌봄 로봇한테. 이런 사실은 기능을 생각한다면은 예. 생성형 AI 기능이 만약에 치매 예방 돌봄 로봇에 붙는다면 훨씬 더 똑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게 비로소 상용화가 돼서 나오고 있고요. 또 몇 가지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뭐 갤럭시 S24에 예. 지금 동시 통역되는 서비스가 붙어가지고 네. 되고 있다거나 혹은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금 로봇이 보급돼서 라면이나 우동을 끓여주는 로봇이 보급돼서 이제 확산되고 있다거나 예. 또 뭐 추모 서비스도 있어요. 디지털 상조 회사랑 AI 서비스랑 제휴를 맺어서 이제는 영정 사진을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이 이제 촬영을 한 2시간, 3시간 하시고 그분들이 고인이 되셨을 경우에 예. 디지털 휴먼하고 가족들하고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그 이제 민원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센터들 같은 경우에 그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제 ARS 정도 수준인데 이제 직접 이제 자연어로 물어보면은 그게 맞게끔 대답하고 네네. 설명하고 하는 식으로 요즘 발전을 네네.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AI가 이제 사회 곳곳에 접어들다 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AI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이슈이긴 한데 AI가 인간의 이제 정신적 노동 이런 것들을 대체하면서 네.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않지 않느냐. 네. 일자리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던데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가장 많이 그 강의할 때 질의하시는 게 예. AI가 제 일자리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이 말씀 많이 하세요. 고용의 위기는 분명히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2016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흥미로운 이 예측을 했었어요. 예. 로봇하고 AI가 우리의 일자리에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이제 네. 예측을 했는데 그때 자동화로 인해서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 1위가 화가, 그리고 화가, 2위 사진작가, 3위 작가, 4위 작곡가, 5위 만화가로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창조적인 직업이 네, 맞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AI 로봇이가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창의적인 영역은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직업들 예. 가장 위험하고요. 사실은 생성형 AI가 가장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업무들이에요. 그림 그리고 글 만들고 뭐 곡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업무를 하는 직군들은 많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생성형 AI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위험한 직업들이 몇 군데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지 생성 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상 생성 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굉장히 빠르게 기술 발전을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모델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예. 배우가 이제는 필요 없는 세상이 될 예. 수도 있어요. 우리 사진 화보 같은 거 촬영할 때도 사실은 모델이나 이런
그 힘들게 사진 촬영을 할 필요가 없이 네. 내가 원하는 포즈, 내가 원하는 배경, 내가 원하는 인종 이런 화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예. 또 배우들 같은 경우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아역을 캐스팅 이렇게 생긴 사람을 캐스팅해야 되는데 못 예. 구한다거나 혹은 예. 촬영 중에 고인이 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고인들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출연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예시로 들 수가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홈쇼핑에서도 얼마 전에 가상 인간이 출연해서 1.5배 이상의 유입률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제주도에서는 이미 가상 인간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 제이나라는 가상 인간이 있는데 예. 제가 아나운서 월급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제이나는 월 60만 원을 받습니다. 오. 그리고 월 60만 원으로 지금 제주도 도정 뉴스에 고정 출연해서 예.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월급을 받습니까? 네. AI가 월급을 받습니까? 월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네. 업체에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이제 비용이 든다는 그 정도의 어.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최근에 이제 소라 모델이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예, 예. 영상 생성 모델. 그렇게 된다면 이제 촬영도 이제 예.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예.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이야 뭐 1분 정도의 영상 생성이 가능하지만 예. 이게 이제 고성능 인프라들이 더 이제 확대가 예. 되고 기술이 더 발전된다면은 뭐 예. 10분, 뭐 100분까지 늘어날 수도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영화도 촬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예. 걸 예상해 그럼 볼 수가 김 있겠죠. 박사님은 AI 기술이 발달해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일자리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예.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현재로서 당장 오늘 내일 일자리가 확 줄어들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AI로 내 일자리가 뺏길까를 걱정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AI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 예. 우리 일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I는 전문 서비스가 아니라 법용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AI가 쉽다라는 뜻이에요. 예. 예. 쉬운 AI를 빠르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면은 예. AI의 이런 일상화가 나한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요즘 나중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텐데 네. AI를 접목해서 새로운 일자리들도 많이 만들어지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 실적 보니까 제일 잘한다는 오픈 AI조차도 적자이던데 네. 기업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AI 투자를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지금 당장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생성형 AI라는 게 기존의 AI랑은 조금 방식이 다르죠. 고성능 네.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고 몇 가지 한계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한계점이 잘 아시다시피 기능적인 한계가 있죠. 하이루시네이션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논리적인 네. 것처럼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답변이 틀리는 경우가 네. 왕왕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바로 업무에 쓰이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비용적인 측면의 한계가 있어요. 이제 네. 데이터 구축하고 학습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챗GPT 서비스는 한 2센트 정도 한번 질의를 주고 받는데 네. 들어요. 우리나라 돈은 한 26원 정도가 되겠죠. 네. 한 달에 운영하는 비용만 300억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가 굉장히 이제 매출은 크지만 네. 여전히 적자 이제 구조인 네. 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네.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쓰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써요. 네. 에너지 소모가 많고 서버를 식혀야 되는 물도 많이 쓰고 네. 또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탄소 배출도 많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점들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하이루시네이션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초절전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거나 예, 예. 경량화를 해가지고 예. 사실은 좀 더 부담을 줄여준다거나 이러한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사실은 작년에는 모델에 대한 경쟁이 많았었죠. 모델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모델을 출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실 서비스가 이제 구체화돼가는 네. 시점이거든요. 서비스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돈이 되거든요. 챗GPT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다양한 모델들을 이제 인식을 했었지 사실은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모델만 있을 때는 제대로 인지를 못했었잖아요. 모델이 나오는 건 좋지만 이것만으로는 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사실은 돈이 될 수 있는 킬러 컨텐츠 발굴이 너무너무 중요할 예,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들의 고민이 다 어떻게 이거로 서비스를 만들 거야? 어떻게 킬러 컨텐츠를 만들 거야?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SKT, KT 모두 다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바 X라는 든든한 모델이 있긴 하지만 모델은 모델대로 기술 개발을 하면서도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모델 구축이 주축이었는데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돈 버는 작업들을 이제 본격화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AI 대표 기업으로 우리가 보는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 이런 데보다 요즘 가장 핫한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 칩 판매하면서 엄청난 이제 영업이익도 기록하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 패권 전쟁, 이제 빅테크들 간의 이제 패권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서 과연 선구처가 어디가 될 것인가?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를 잘 구축한 기업이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학습시킬 수 있는 질 좋은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고성능 AI 칩, 뭐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개발하는 기업들이 AI 시장에서 그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비스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계하는 기업들이 AI 시대의 왕자가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생성형 AI 특성상 모든 모델들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AI 반도체 독점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독주하는 부분들은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핫하게 부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텔이나 퀄컴 같은 기업들도 부상할 수 있겠구나, 뭐 약진할 수 있겠구나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모델 중심이겠지만 나중에 시장이 온디바이스 AI가 됐든 모델 중심이 됐든 서비스 중심이 됐든 세분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다 중요하고 어디가 더 중요하다, 어디가 더 부상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시장이 세분화가 돼가면서 사실은 어떤 시장에 따라서 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뭐 모델이 중요할 수도 있고, 인프라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그 차, 전기차, 그 애플카를 포기했죠. 포기하는 날 오히려 애플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600명을 감축하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가정용 로봇 그리고 스마트홈 이런 거에 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메타도 비슷한 양상이죠. 메타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흥할 때 사명도 메타로 바꿔버렸어요. 메타에 올인하겠다,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이제 대규모 감축도 하고 또 AI에 매진하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회생했죠. 그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그 22년도 기준으로 25%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과도기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걸 잘할 수 있지? 이런 걸 탐색하는 정도의 지금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승자다,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그 돈을 못 벌지만은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MS하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6년간 134조 원, 그 다음에 아마존은 좀 기간은 좀 깁니다만 15년간 203조 원.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된다면 한 3분의 1 정도를 갖다 투자해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큰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지 좀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이게 기존에 이제 챗GPT하고 다른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큰 슈퍼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이제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가 일상화가 되고 AI 서비스가 이제 전면으로 범용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이 돼요. 물론 온디바이스 AI가 있지만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은 데이터 그 센터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정책적인 거와 맞물려 있는데 많은 이제 국가들이 데이터 주권 이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국 내의 데이터는 자국 내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자국 내에서 보관을 해야 돼, 이런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각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런 그 규제 리스크도 해소하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목적 이제 MS 오픈 AI 그리고 뭐 아마존 이런 데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규모 AI 모델 학습하기 위해선 당연히 뭐 많은 방대한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컴퓨팅 파워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AI 반도체를 대량으로 데이터 센터 내에 장착하고 AI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 이후에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예를 들면 뭐 소라 모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텍스트 모델보다는 이미지 생성 모델보다는 영상 생성 모델이 더 무겁고 더 많은 사양을 필요하죠. 소라 모델 같은 경우 지금 1분밖에 구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10분, 100분 되려면은 더 많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고 주도적으로 대규모 센터를 구축해야지만이 AI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어쨌든 미래의 그 이 서비스 더 이제 뛰어난 서비스 뭐 텍스트 말고 동영상 같이 고용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빨리 이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성부수라고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 강자가 애플이었는데 요즘 애플이 굉장히 좀 뭐랄까 이제 그 저평가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AI 경쟁에서 밀렸다 이런 지적들 때문이거든요. 그 천하의 애플이 왜 이렇게 AI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 원인이 뭘까요? 애플이 경쟁에서 밀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애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 기업 문화가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어요. 개방보다는 사실은 보호 쪽의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죠. 반면에 이제 구글 그리고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위해서 자사의 서비스에 어떤 개인 데이터를 그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데이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수직 계열화를 주력해 왔어요, 애플이. 그렇다 보니까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에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iOS에 포커싱된 AI 기능 개발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사실은 AI 플랫폼, 범용적인 AI 플랫폼 경쟁에서는 애플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두 가지 이유가 다 사실 애플의 어떤 폐쇄성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애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라든가 생태계들이 있잖아요. 이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온디바이스 AI 쪽에 어떤 여러 가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애플의 움직임이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 활동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용 로봇, 스마트홈, 또 애플 비전 출시를 비전 프로를 출시했었죠. 이런 거를 바탕으로 좀 더 이용자 친화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6월달에 뭐 이번에 개발자 회의할 때 뭐 새로운 것들 공개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애플이 뭐 이제 시장이 막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굉장히 뭔가 인사이트 있는 뭐 서비스로 이렇게 시장을 장악해왔던 그런 저력이 있어서 아직도 기대를 여전히 충성고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이게 AI 시장을 주도하는 게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AI 주권이 이제 미국 빅테크들한테 종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기대를 모으는 기업들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들이 전략이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전략이 좀 있습니까? 사실 네이버는 여전히 AI 기술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하이퍼클로바가 계속 연기하다가 결국은 작년 8월에 하이퍼클로바 X가 출시가 됐었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AI 검색 서비스 Q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대에는 좀 못 미쳤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대형 언어 모델 대비해서 법령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네이버가 처음부터 출시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 한국어 능력이 좋다, 이해 네.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특화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했었어요. 예. 네이버가 그 자신 있게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이버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고 검색 엔진 기반의 좋은 데이터를 많이 양질의 데이터를 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자국의 검색 엔진, 특히 압도적인 점유율의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돼요. 뭐 네. 러시아의 얀덱스라든가 우리나라의 네이버 정도만 생각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압도적으로 이제 구글을 쓰고 구글이 있죠. 다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하이퍼클러바 X를 이제 학습을 시켰으니 예. 한국어 이해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네.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 MZ들이 쓰는 신조어들이 좀 있어요. 네. 몇 개. 그 뭐 킹받네, 어쩔 킹받네. TV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를 쭉 이제 놓고서 물어봤어요, 제가. 예. 제미나이, 클로드 3, 또 챗GPT, 하이퍼클러바 X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기하게도 제미나이가 10개 중에 3개 맞췄고요. 그리고 여러 번 해봐도 비슷해요. 예, 맞는 개수가. 그리고 클로드 3가 말 잘하는 클로드 3가 5개밖에 못 맞췄어요. 챗 GPT가 7개를 맞췄는데 하이퍼클로바 X가 몇 개 맞췄는지 예상하십니까? 10개를 전부 다 맞췄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한국어 이해 능력은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제 모델 구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가 예. 최근에는 조금 모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발 빠지고 서비스로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처음에 코GPT 만들었었고 코GPT 2.0을 계속적으로 공개를 한다 하면서 계속 연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모델보다는 특화된 서비스, 버티컬 서비스로 가져가겠다라고 약간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이버의 이런 전략이나 예. 카카오의 전략이 나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어떤 기술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정면 승부에서는 사실은 승산이 좀 어렵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화된 서비스라든가 어떤 특화된 모델 예.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킹반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이유가 이제 학습 데이터 자체가 그렇죠. 영어의 소스를 가지고 네네.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한글 데이터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언젠가는 챗GPT나 제미나이 또 이제 영어 이제 교육 학습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학습도 하게 되면은 뭐 좀 비슷하게 따라잡지 않을까 사실 싶습니다.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돼요. 예. 초반, 그러니까 작년 초보다 점점 갈수록 빅테크 기업들의 예. 이 모델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특화 서비스 한다, 특화 모델이다 예. 라고 어필하기에는 예. 경쟁력이 점점 줄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긴 합니다. 예, 한국어를 잘하는 AI 가지고 빨리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맞습니다. 만들어서 그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네, 가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하고 한국 이야기만 했는데 유럽이나 중국, 일본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이쪽도 우리나라처럼 미국 빅테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슨 뭐 정책이라든지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일부 기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드물고요. 예, 사실 뭐 유럽, 중국, 일본 이런 데가 미국을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우리 정부가 예, 작년에 이제 초거대 AI 활성 경쟁력 강화 방안을 4월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 또 작년 9월에 전국민 일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단골 멘트처럼 계속 얘기하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초거대 AI 3위다. 강국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매개 변수 1000억 개 넘는 대형 모델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한국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3위는 맞는데 1위인 미국과 2위인 중국의 격차가 이만큼이고요. 또 중국과 우리나라의 격차도 이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거기를 따라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많이 기술적으로 유럽이나 일본은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중국이 이제
그 정부 주도로 뭐 네. AI 굴기다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는데 여전히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네.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이번 달 초 며칠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그 CB 인사이츠에서 아시다시피 2024년도 AI 100을 발표했습니다. 스타트업 이제 우수한 스타트업 전 세계의 네. AI 스타트업들 이제 100개까지 쭉 나열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네. 미국 기업이 69개예요. 69개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단 1개입니다. 중국 개요? 기업이 한 2개 정도 있고요. 한국 어디입니까? 네이버입니까? 한국 기업은 다름 아닌 AI 반도체 전문 회사인 리벨리온이 아, 이제 리벨리온. 받았고요. 작년에는 3개였는데 1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빅테크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 네. 심지어 스타트업 부분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스타트업 100개 기업이군요. 네. 그렇군요. 네이버가 빠지는 이유가. 네네. 네. 스타트업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이 멀찍이 앞서가 있고 중국이 이제 뒤쫓아가는데 멀찍이 뒤쫓아서 쫓아가고 그 뒤보다 한국이 더 뒤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옛날에 검색 포털 시장에서 네. 구글에 종속됐듯이 AI 같은 경우도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뭐 AI 규제법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 굉장히 이제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제약을 많이 뒀던데 이걸 두고 이제 유럽이 지금 못하니까 잘 나가는 미국 애들 발목을 일단 잡아놓고 우리의 자생력을 키워서 이렇게 한번 경쟁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런 전망들이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 사실 지금 AI 정책은 다 보호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자국의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AI 산업 육성보다는 AI 규제를 위해서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네. 사실은 EU의 AI법 이번 12월 달에 최종 승인난 법도 사실 그러한 일환인데 예. 어차피 유럽은 지금 기술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규제로 뭐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예. 유럽에서 사실 엄청난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이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이제 어느 정도 뒤쳐져 있는데 사실은 유럽의 특성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특성이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AI가 일상화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부정적인 영향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짜 뉴스라든가 뭐 딥페이크 예. 범죄라든가 이런 게 옛날에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이 개인정보에 예민하다는 거는 뭐 일찍이 작년에 챗GPT 서비스도 사실은 뭐 그 공산국가에서는 일찍이 처음부터 차단을 했는데 서방 국가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한 달 정도 차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아주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GDPR이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데 너네 오픈 AI 이거 위반했어. 이거 개선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차단이야 하고서 한 달 정도 차단하다가 오픈 AI가 그걸 개선해 오면서 조건부로 이제 다시 서비스를 재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이제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거다. AI 역기능을 선제적으로 네, 대응하는 맞습니다. 걸로 네.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이제 뒤처진 삶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AI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한국이 미국, 중국 이런 데하고 같이 경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유상 전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AI 유상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진행이 됐었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2019년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를 했었고요. 예. 이후에 2021년도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21년도에 인공지능 안전성, 뭐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22년도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되고 그다음에 23년도에 이제 AI 일상화 그 산업 고도화 계획이 1월에 발표되고 4월에 초거대 AI 이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되고 또 9월에 전국민 일상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일상화 범부처 실행 계획이 이번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사실은 AI 정책, 전략 또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AI 산업도 육성하고 또 국민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공공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뭐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그래도 꽤 잘 네.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그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또 사업화를 하기 위한 대기업들의 노력들도 좀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사실은 환경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우리가 ICT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AI 서비스가 뭔가 활용되고 확산되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 거는 분명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한계점들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데이터 부분이라든가 모델 부분이라든가 인프라 부분인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AI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게 데이터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수집하거나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데이터 표준화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초거대 AI라고 하는 이제 대형 모델 중심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은 좀 작은 모델 SLMM 네.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술력 있는 일부 스타트업 외에는 글로벌 경쟁력이 여전히 예. 이제 모델이라든가 이 서비스들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중 간의 이제 AI 기술 패권 경쟁이 굉장히 커요. 이건 뭐 군비 경쟁 같은 네. 수준인데 우리가 이게 중간에 껴가지고 사실은 되게 난감한 위치긴 합니다. 만약에 기술 분쟁이 격화가 되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고 휩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자생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을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방안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요즘 정부에서 지난주에는 뭐 AI 뭐 협의회 네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칩 기업들하고 네네. 이렇게 계속 이제 네. 협업하자라는 이런 네. 협의회도 발족을 했고 오늘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네. 뭐 이래서 AI 반도체도 굉장히 투자하겠다 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정부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관심이 좀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도 이제 배정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 사실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 그 네. 행사 지원을 사실 저희 기관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많은 기업 대표분들도 오시고 뭐 산학연 전문가들 많이 오셨었어요. 예. 그 설립 그 협의회 출범 취지는 사실은 이제는 뭐 AI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 이제 민간 전문가들도 오고 대표적인 이제 정부 부처들 관련 부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빅테크 기업들의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잘 대응해 보자 뭐 이런 취지예요. 예. 사실 저는 뭐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시작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예. 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 다양한 정책들을 정부가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공공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우리나라가 AI 정책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기업들은 이런 뭐 생산성을 가져간다거나 효율성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약간 좀 요약을 하면은 네. AI 일상화 시대는 이제 생성형 AI 나오면서 열리기 시작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거대 모델 중심의 이제 투자가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빅테크하고 바로 경쟁할 수 있는 범용 AI보다는 우리 한국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런 쪽의 네. 서비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들도 실행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십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